즐거운 마지막 시간이에요. 예, 조금만 힘내세요. 자, 건물의 분류를 보시기 바랍니다. 건물의 분류를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제일 먼저 구별해야 될 게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이고요. 여러분들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이는 뭐냐? 여러분들 660제곱미터 둘 다 이하야. 보세요. 다가구 주택도 660제곱미터 이하죠? 다세대도 660 이하죠? 근데 다가구는 3층 이하이고 다세대는 4층 이하야. 4층, 3층 그거야. 그러면요, 여러분들 4층 이하면 3층도 다세대일 수 있고 다가구일 수 있죠? 3층이면 4층 이하니까.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구별하냐? 결국은 뭐냐면 이거야. 구분 소유권 등기가 되냐? 구분 소유권 등기가 안 되냐? 구분 소유권 등기가 안 됐다면은 등기가 하나지. 그러니까 등기가 하나니까 무슨 주택일 수밖에 없어? 단독이야. 그래서 다가구는 단독이고요. 다세대는 단독이요, 공동이요. 왜? 자, 고개 드셔. 3층이야? 그러면 660제곱미터 이하야? 그럼 다가구야, 다세대야? 몰라, 뭐가 될지. 왜? 4층 이하니까 둘 다. 그죠? 근데 결국 구분은 어떻게 되냐? 구분 소유가 된다면, 등기가 되어 있다면, 구분 소유권 등기되면 보다 다세대, 그거 안 되면 다가구. 두 개를 구별하는 건 그거요.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은 뭐일 수밖에 없어?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 됐습니까? 그 다음, 그러면 이제 다가구하고 다중주택을 구별해야 하는 거예요. 다가구하고 뭐요? 다중주택 두 개를 구별하는데 둘 다요, 여러분들 보면은요, 660에 3층이야. 어때? 그리고 구분 소유? 둘 다 안 돼. 같아. 근데 뭐 19세대 뭐 이거 이해하니까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도 않아. 문제는 뭐냐? 다중주택은요, 독립된 취사기, 독립된 화장실, 독립된 뭐 이런, 그러니까 한마디로 완전히 세대별로 구별이 될 수 있는 거야. 그거 안 돼. 그게 다중주택이야. 쉽게 얘기하면 옛날로 하면 하숙집 있죠. 하숙집에서 있는 사람들은 밥 자기가 해 먹어, 아니면 같이 먹어. 그러면 뭐야? 그건 다중이야. 근데 독립된 취사니 뭐 이런 화장실이니 따로따로 다 있어. 그러면 뭐가 돼? 그땐 다가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중과 다가구는 그렇게 구별한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 다세대랑 연립을 보세요. 이번엔 공동주택에 다세대하고 그러면 연립은 어떻게 되냐? 자, 연립은요, 660제곱미터 뭐라고 돼 있어? 이하 아니야. 이건 초과야. 초과. 660제곱미터를 넘으면은 여러분들 우리는 연립이라 그러는 거야. 다세대와 연립은 그렇게 구별되는 거예요. 고개 드시오. 자, 다가구하고 다세대 어떻게 구별해? 다가구는 구분 소유권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다세대는 되니까. 하나는 다가구는 그러니까 공동주택이야, 단독주택이야? 단독이고, 다세대는 공동주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우리 그런 거 배우잖아. 자, 여러분들 우리가 그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전, 그죠? 이사를 해야 돼. 그러면 대항력이 그 다음날 확보되죠. 대항요건을 갖추면 그 다음날 우리가 대항요건 갖추고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확보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다가구 주택은 어디까지 정확하게 써야 돼? 다가구는 집원까지 정확하면 돼. 다세대는 동호수까지 정확해야 돼. 왜? 구분 소유가 되냐 안 되냐의 문제다 보니까 그런 거야. 됐어요? 여러분들, 다가구 주택의 전형, 다가구 주택의 원형,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나이가 29이니까 몰라. 우리 어린 시절엔 마당 깊은 집이 있었어요.
뭐냐면 마당 깊은 집이라 그래가지고 주인집 여기 살아. 그러면서 여기에 1호, 2호, 3호, 4호, 5호 이렇게 쭉 살아. 예. 그러면서 얘네들을 다 여기 부엌도 있고 방 2개, 부엌도 있고 방 1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있어서 이거 주인집이 이거 다 뭐 준 거야 이거? 전세 세 준 거요. 그러면 여기서 일로 이사했어. 그러면은 전입신고 다시 해야 돼? 안 해도 돼? 뭐야 이게 전형적으로? 이게 다가구 주택이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어디서 빌라를 지었어요. 빌라를 지었는데 이렇게 돼가지고서 8세대야 이렇게 지어놨어. 그러면 요거 소유자가 다 같아 달라? 다르잖아요. 이건 뭐야? 다 세대라는 거예요. 다가구와 다세대는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예. 그 다음 이렇게 된 집이 아니라 집이 큰데 1층에선 주인이 살고 그 다음에 2층에 세 주고 3층도 세 줬어요. 이렇게 해서 방마다 세 있고 그 다음에 아침에 여기 와가지고선 같이들 이 방에서 있는 애들이 다 와가지고 밥 같이 먹어. 저건 뭐야? 예, 저건 다중주택이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요거를 갖다가 구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거 지었는데 요건데 이게 있잖아요. 660제곱미터를 넘어 4층인데 이건 뭐야? 이거는 연립주택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5층 넘어가면 아파트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게 그 얘기야. 됐습니까? 네. 네, 그 다음 꼭 구별하셔야 될 거. 공간은 단독주택이요, 공간은 다세대, 공동주택이요. 그죠? 근데 기숙사는 공동주택이에요. 됐어요? 예. 그 다음 자, 건물은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단순하게 하고 넘어갈 수 있어. 왜죠? 이건 또 하잖아. 저랑 합니까? 아니면 이건 공법 시간에 또 배워? 공법 시간에 또 배우잖아. 자, 이번에는요 오늘 마지막 수업에 이제 이게 메인입니다. 부동산의 특성. 학개론 시험 문제가 30몇 회 가는 동안에 이 부동산의 특성에 대해서 시험에 안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어떻다? 시험에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상 없어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예, 세상 없어도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 일단요 토지의 특성을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건물의 특성을 보는데 시험 문제는요 토지의 특성에서 나와요. 건물의 특성은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토지의 특성은 크게 자연적 특성과 그 다음에 인문적 특성으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자연적 특성 하면요 제일 먼저 부동성, 그 다음 부증성, 그 다음에 영속성, 개별성, 인접성, 기타 특성이 있는데 기타 특성은 몰라도 돼. 기타 특성 알아야 돼? 몰라도 돼? 몰라도 돼. 예, 그러니까 그건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부동성, 영속성, 부증성, 개별성, 인접성 요거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인문적 특성으로 용도의 다양성, 그 다음에 병합 분할 가능성, 그 다음에 위치의 가변성, 그 다음 국토성, 요것이 인문적 특성이다. 그래서 부동산의 특성은요 기본적으로 토지의 특성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토지의 특성은 인문적 특성과 그 다음 자연적 특성으로 나뉜다. 그래서 어떤 것이 자연적 특성이고 어느 것이 인문적 특성인가를 먼저 기억하자. 그래서 인문적 특성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한 것이야. 그래 놓다 보니까 용도의 다양성, 병합 분할 가능성, 위치의 가변성, 그 다음에 국토성 이런 것들이고, 자연적 특성은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그 다음에 인접성, 개별성의 문제이다. 그래서요 자, 제일 먼저 자연적 특성의 부동성입니다. 부동성은
부동산을 움직인다, 못 움직인다. 못 움직인다는 것이 부동성의 특징으로, 자, 부동성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부동성은 다르다로 출발하세요. 뭐로 출발해? 뭐랑 다르다? 동산과 다르다는 거예요. 뭐랑 달라요? 예, 동산과 다른 게 부동산의 부동성의 특징이에요. 그래서요, 제일 먼저 보시면은요, 거기 파생 보세요. 파생. 부동산과 동산을 어떻게 한대? 다르대요. 동산하고 다르대. 자, 고개 드십시오. 동산하고 다르다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 부동성 떠올라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공시 방법이 어떻대요? 다르다. 부동산은 뭘로 공시한다? 등기로 공시를 해요. 그죠? 동산은 뭐로 공시하나요? 점유의 이전으로, 점유로 공시를 하고 있어요. 다르다라는 거요. 공시 방법이 서로 다르다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자, 부동산 활동 및 현상을 국지화하고 그 다음에 지역 분석의 필요성을 만든다. 그래요. 자, 부동산 현상을 국지화하고 지역 분석의 필요성. 이 지역 분석의 필요성 거기다가 줄치고요. 여러분들 쓰세요. 인접성. 뭐라고요? 인접성.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이 인접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접성이 답이 되면 부동성도 답이야. 인접성, 부동성은 답을 공유하고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 그 지역 분석하면 인접성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지역 분석을 필요로 한다. 고개 드십시오. 동사는 지역 분석해 안 해? 자, 여러분들 자동차가 원주에 있냐? 여러분들 자동차가 여기 어디야? 남양주에 있냐에 따라서 자동차 가격 달라져?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다르다. 동산하고 다른 거야. 이게 바로 지역 분석이라는 건. 동산에는 지역 분석 없어. 부동산에만 지역 분석이 있다니까. 다르다니까. 예, 그래서요, 여러분들 지역 분석을 필요로 해. 그 다음에요, 거기 보시면은 뭐냐면 지역적으로 국지화된다. 처음에 있죠? 예, 그래서 부분 시장 존재한다. 지역적으로 다르다 보니까 부분 시장이 있게 돼요. 뭐냐, 여러분들 이런 거요. 경기도 부동산 가격, 그 다음에 남양주 부동산 가격, 호평동 부동산 가격, 이렇게 점점 세분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 시장으로 쪼개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새우깡을 남양주 새우깡 시세, 그 다음에 뭐 경기도 새우깡 시세 달라?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음 4번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구체적 시장이 되기도 하지만 추상적 시장으로 만들기도 한다. 그래서 추상적 시장, 구체적 시장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개 드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재래시장이든 뭐든 이렇게 장소가 존재하죠. 그러면 이렇게 장소가 있는 시장, 예를 들면은 남양주에는 재래시장 있나요? 여기 신도시라서 그런 거 없죠? 예? 무슨 시장 이런 거 있어? 예를 들면 오일장 같은 거 써요? 저기 우리 종로에 가보면은 종로에 동대문 시장 같은 거 있잖아. 몰라요? 알잖아. 광장시장 있어요. 그죠? 광장시장 가면 뭐 먹어? 그렇죠. 빈대떡, 육회 그거 먹잖아. 그래요. 그렇게 구체적으로다가 무슨 시장이 있으면 그게 뭐야? 그건 구체적 시장이야. 근데 저를 좀 보시오. 주식시장. 주식시장이라는 장소가 따로 있어 없어? 그건 그냥 개념 속에서 존재하죠. 이럴 땐 무슨 시장? 추상적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을 갖다가 광장시장이다, 뭐 동대문 시장이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부동산 거기서만 파는 데가 있어? 그런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슨 시장? 추상적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이라는 물건 자체는 구체성을 지니고 있어, 안 지니고 있어? 여러분들 우리가 주식을 거래를 했다면 주식 거래가, 그래서 여러분들 뭐 증권인이 뭐지 가져온 거 있어 없어? 없잖아. 그냥 인터넷 들어가서 하면 되잖아. 뭐 갖고 온 게 없어. 근데 부동산은 가가지고 물건 봐, 안 봐? 물건 자체가 구체적으로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부동산은 구체적 시장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요. 얘기합니다.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추상적 시장이야. 근데 부동산이라는 물건 자체가 어딘가에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무슨 시장이라고도 한다? 구체적 시장. 다시 정리합시다. 광장시장, 뭐 그 다음에 동대문 시장,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시장이 부동산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추상적 시장이다. 그러나 주식시장과 달리 물건 뭐 사고 팔았다는 것은 그냥 거래에 대한 개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이 구체적으로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구체적 시장이기도 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추상적 시장인과 동시에 뭐다? 구체적 시장이다. 그 바람에 물건이 어딘가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저기 견본이라는 거 있어 없어? 없어. 부동산이 무슨, 우리 지금 토지의 특성이라니까. 아파트는요 모델하우스가 있어. 근데 토지는 모델하우스 없어. 그죠? 예, 그래서 토지는 기본적으로 뭐다? 예, 거기서 말하는 것처럼 견본 이런 것들이 어려워. 그러니까 자, 우리가 저기 견본 하나 보내라 이거 돼, 안 돼? 그러니까 물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가야 된다는 거야. 구체적으로 가야 돼. 그래서 구체적 시장이라는 거예요. 자꾸 저는 이 말 되게 싫어해요. 부동산 시장은 그냥 추상적 시장이다 하면 되는데 그거 왜 어렵게 구체적 시장이라는 얘기까지 자꾸 집어넣느냐는 말이야. 없는데, 그죠? 근데 물건 자체가 구체적으로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주식시장 같은 거하고는 구별된다는 거야. 됐습니까? 자, 금융시장 있어 없어? 금융시장이 어디 있어? 그죠? 그러니까 추상적 개념이야. 근데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거 용어 쓰잖아. 왜? 그죠? 화폐가 거래되는 시장이거든. 이자율이 존재하고 이자율이 화폐의 가치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추상적 시장의 대표적인 예인데 부동산 시장은 물건 자체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구체적 시장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 그래서 물건을 보러 가야 되기 때문에 견본 없어. 그래서 뭐다? 임장활동. 임장활동 내 발로 뛰어서 가야 된다는 뜻이요. 됐습니까? 그 다음, 자, 부동산 시장은요 그 외부 효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외부 효과, 여기도 역시 인접성의 특징이에요. 뭐의 특징? 예, 그래서 보십시다. 외부 효과 다시 얘기할게요. 아파트 있어요. 여기 1000세대야. 여기 이마트가 들어왔어요. 옆에 아파트 가격 떨어진다, 올라간다. 그래서 이게 세대당 1000세대, 세대당 1000만 원씩 올라갔어요, 가격이. 그러면 1000세대 1000만 원이면 이 아파트 단지 전체 얼마가 올라간 거야, 가격? 100억이 올라갔네요. 그럼 100억이 올라갔으니까 이 사람들이 돈 모아서 이마트한테 돈 준다, 안 준다? 안 줘. 돈 안 줘. 그래도 가격이 올라가. 이런 걸 정의 외부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 외부 효과 일으키는 저기는 기업들은 자꾸 유치하려고 해, 유치 안 하려고 해. 자꾸 유치하려고 하죠. 예, 저런 것들은 자꾸 끌어당기려고 해. 이걸 무슨 현상? 핀비 현상이라고 해요. 우리 집 앞마당으로 와라. 핀비 현상이야. 자, 여기에 이 아파트 옆에 여기 화장터가 들어왔어요. 아파트 가격 뛰게 된다, 떨어진다? 천재네. 이게 부의 외부 효과예요. 여러분들, 이 부의 외부 효과와 정의 외부 효과는 붙어 있다는 인접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인접성은 기본적으로 뭐냐? 부동성에서 기인한다는 거예요. 얘 화장터 없는 이 아파트 옮기면 되잖아. 옮길 수 있어, 없어? 아파트로 이동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동성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외부 효과 하면 부동성, 그러면 인접성과의 관계이다. 그다음에 6번 부동산 시장을 불안정 경쟁 시장으로 만든다. 이거는요, 불안정 경쟁 시장으로 만든다는 것은요, 전부 다야. 부동성, 부중성 뭐 전부 다 합쳐서 불안정 경쟁 시장 하면 다 맞아. 그다음 예, 토지의 이용 방식, 그다음에 입지 선정에 영향을 준다. 여러분들 못 움직이기 때문에 토지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요, 여러분들 제한돼 있어. 그래요. 그래서 사법상 공법상의 제한이 뒤따르고, 그리고 이용 용도가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여기는 상가 지역이야. 그러면 거기에다 공장 지을 수 없고, 거기다 돼지 축사 지을 수, 이렇게 이용 용도가 제한된다는 거예요. 내 땅인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못해. 움직여서 못 움직여서. 됐습니까? 그 다음 8번은 별표하세요. 담보가치의 안정성을 제공한다. 줄쳐놓으시기 바랍니다. 담보가치의 안정성 하면은 부동성이야. 거기다 쓰세요. 저당권. 뭐라고 썼어요? 고개 드십시오. 동사는 저당권 설정해 못해. 동사는 저당권 설정 못해요. 동사는 뭐가 설정돼? 질권이 설정되지요. 합격이네요. 근데 부동산은 저당권 설정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질권이 안정적이요, 저당권이 안정적이요? 저당권이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보가치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하면은 무조건 여러분들 저당권 요거 생각하고 부동성. 그래서 등기부에다가 저당권 설정해 놓고 돈 빌려 쓰면서, 그러면서 누가 이용해? 은행이 이용해? 내가 이용해? 그게 담보가치 아니요. 내가 질권 설정해 가지고 물건 맡기면 내가 이용하는 거야, 내가 이용 못해? 내가 이용 못하잖아. 예. 그리고 남한테 맡겼으니까 그 친구가 팔아버리면 난 그냥 뺏기는 거야. 그죠? 억울할 수 있어. 근데 이거는 저당권 설정했다고 은행이 마음대로 팔아 못 팔아? 절대 안 되지. 소유권자가 아닌데. 이렇게 담보가치의 안정성이 유지된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의 특징은 뭐냐? 한마디로 동산과 어떻다? 다르다라는 데 기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산과 다르다. 그 다음에 2번 영속성입니다. 자, 토지는 없어진다, 없어지지 않는다. 예, 없어지지 않는다. 그게 영속성으로서요. 영속성의 이야기는요, 여러분들 이런 거야. 무슨 일 얘기가 나와. 무슨 소득 이런 얘기가 나와. 해서 한마디로 하나야 이익이든 소득이든 두 개야. 한 개요? 지금 두 개요, 이익이. 두 개야. 소득이 어때? 이렇게 나오면 영속성이야. 저거 나오면 뭐라고요? 영속성이에요. 자본소득과 영업소득으로 나뉜다 나오면 뭐야? 영속성이에요. 소유이익과 이용이익으로 나뉜다 하면 뭐야? 영속성이에요. 하여간에 무슨 이익, 무슨 소득 이런 거 나오면 뭐다? 영속성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영속성에 대한 거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영속성에 파생되는 특징 보시면 토지는 감가상각된다, 감가상각되지 않는다. 그래서 원가법 적용 배제한다. 자, 원가법에 보면은요, 이게 지난주에 수업했는데 1년 전에 수업한 거네요. 그죠? 지난주가 30일 아니었어? 예, 2021년 하고 오늘 2022년 1년 만에 수업을 하니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억하겠어? 자, 원가법 하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가격을 결정하는데
제조달원가에서 감가수정액을 뺀다. 이게 원가법의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오. 이거 돼, 안 돼?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토지는 이거 안 돼. 감가가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없어. 그러니까 뭘 적용할 수 없어? 원가법을 적용할 수 없다. 요거 안 되기 때문에. 요게 안 된다는 게 무슨 뜻이다? 그 다음 요거 제조달 원가 토지 만들어 못 만들어? 요 부분을 보는 거 부중성이에요. 자, 그러니까요, 저 좀 보십시오. 토지는 제조달 원가가 없다라는 측면에서 나를 적에는 무슨 성? 그래서 원가법을 적용 못하는 거야. 근데 감가수정액이 없다라는 측면으로 얘기할 때는 뭐다? 영속성이다라는 거예요. 두 개가 구별돼야 돼요. 다시요. 제조달 원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라 그래서 원가법을 적용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뭐야? 부중성 떠올라야 돼요. 반면에 감가되지 않는다라고 했으면 그때는 뭐다? 영속성이야. 어쨌든요, 부중성, 영속성 다 원가법을 적용할 수 없어요. 그 뜻입니다. 혹시 부중성에 있나 볼까요? 여러분들 부중성 파생 특징에 1번 뭐라고 돼 있어? 그래서 원가 방식 적용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잖아. 다시요. 이거요.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때는 부중성이야. 근데 감가 안 되기 때문에 영속성이라는 거요. 다시요.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요. 다 원가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데 이거야. 제조달 원가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토지는 원가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건 영속성에 의한 것이다. OX. X야. 그건 뭐에 의한 거야? 부중성에 의한 거예요. 됐습니까? 그런데 감가수정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감가가 안 되므로 원가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은 부중성에 의한 것이다. OX. X라는 거요. 그건 뭐요? 영속성에 의한 거예요. 1년 만에 하니까 새롭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부중성에도 제일 먼저 그 원가 방식 적용 없다 이렇게 적혀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번 보세요. 소유이익, 이용이익 두 개가 분리된대. 이거 나오면 무조건 뭐라 그랬어? 영속성. 그 다음에 3번 별표하세요. 자, 토지의 수익 등의 유용성이 영속적이다. 이는 수익 방식의 근거를 제시한다. 추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익 방식 거기다 쓰세요. 수익 환원법. 수익 방식 중에서도요, 수익 환원법입니다. 수익 분석법이 아니라 뭐다? 수익 환원법. 수익 환원법은요, 여러분들 가격을 결정했고요. 수익 분석법은 임대료를 결정하는 거였어요. 가격 결정, 임대료 결정. 아니야, 가격 결정이야. 수익 환원법, 이건 가격 결정이야. 네. 자, 여러분들 수익 환원법은 순수익을 환원율로 나눈다는 거예요. 뭐를 뭘로 나눠? 여기 어떻게 돼요? 순수익을 여 앞에 이렇게 장래 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장래라고 적혀 있어. 미래. 그 다음 미래치로 환원하거나 할인하, 미래라고 또 적혀 있어. 장래, 미래치를 갖고서 왜 장래와 미래를 따져? 영원하니까. 뭐하니까? 영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공식이 이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운 무한등비급수야. 이게 뭐라고요?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고등학교 졸업한 지 3, 4년밖에 안 되는 분들이 뭘, 나는 고등학교 졸업한 지 40 몇 년 됐는데, 그 50년 가까이, 아니야, 50년은 거짓말이고,
그래요. 무한등비급수 이게 표시해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익환원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여러분 무한이라는 것이 뭐예요? 영소가 아니에요. 영소. 그래서 여러분들 수익 방식에 근거할 때 그 수익 방식은 정확히 말하면 수익환원법이다. 됐어요? 그 다음에 4번 장기적 배려. 이거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왔어. 장기적 배려. 미래를 예측하고 장기적 배려. 그 다음 5번 보세요. 5번 뭐라고 돼 있어요? 소모를 전제로 한 재생산 이론. 그죠? 적용할 수 없다야. 됐어요? 여러분들 거기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다음 페이지가 다음 페이지 말고요. 그 페이지에요. 부증성의 1번 보세요. 1번 보면 생산비 법칙이 적용된다, 적용 안 된다. 생산비 법칙이 적용 안 된다야. 됐습니까? 그래서요. 고개 드십시오. 자, 재생산할 수 없다는 것은 원칙은 뭐냐? 부증성이에요. 근데 이건 영속성이에요.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게 뭐요? 감가된다 안 된다? 감가 안 된다라는 것은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이건 영속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기도 소모를 전제로 한다는 건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이게 안 돼. 소모를 전제로 요거 들어가면은 영속성이고 그냥 재생산할 수 없다라는 얘기만 나오면은 그것 때문에 부증성이야. 여러분들 부증성은 늘린다 못 늘린다? 그러니까 못 늘린다는 측면에서는요 뭐다? 부증성이라는 거야. 근데 그 앞에 소모를 전제로 요게 들어가는 순간에 어떻게 돼? 영속성으로 바뀐다는 거. 시험 문제야 그게.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거기 다시 여러분들 거기 영속성의 파생 원칙에 몇 번이냐면요. 여러분들 그것이 5번이죠. 재생산 이론 사고방식 적용할 수 없다라고 적혀있어. 소모를 전제로라고 적혀있어. 소모를 전제로 그게 들어가야 영속성인 거야. 재생산 이론이 적용될 수 없다가 아니고 중요한 건 소모를 전제로 재생산 이론이 적용될 수 없다는 부증성이야. 못 늘리는 거 아니야. 됐습니까? 구별합시다. 그 다음 6번 관리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된다. 이것도 기출문제에 많이 나왔던 지문이에요. 관리 잘해야 돼. 왜? 영속성이 있으니까. 나는 그 너무 태안에 사는 그 땅 관리 안 돼가지고 꿈에 나타나. 예, 왜 동네 사람들이 막 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떡하겠어 지금. 누군가가 그 이용하고 있겠지. 그죠? 세금은 내가 꼬박 내는데. 예? 그러니까 겁나요. 찾아도 못 가고. 예. 내 금요일날 쏘만 없어도 갈 텐데. 자, 예, 그래 그런 문제들 여러분들 그 기억하세요. 6번 관리의 필요성 크게. 그러면 그 없어지지도 않고 그냥 남아 있는데 관리 안 해가지고 겁난다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욕 먹을 것 같고 그냥. 그다음 여러분들 7번 소모되지 않아. 그래서 언제라도 뭘 기대해?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있어요.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그거 있잖아요. 공시지가가 조금씩이라도 올라. 그거 보면 흐뭇해. 흐뭇해. 예. 영속성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절 좀 보십시오. 여기는요. 여러분들이 10번, 20번 읽으면서 닥치고 외워서라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여러분들 구구단 생각해야지 외워져? 아니면은
그냥 알아. 그냥 알잖아. 근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여러분들 구구단 배울 때 그냥 알았어. 그냥 닥치고 외웠어. 그러니까 나중에 그냥 알게 되잖아. 근데 그 영역이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일단은 하여간에 여러분들 10번, 20번 읽으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냥 알게 돼. 이걸 첫 글자를 따가지고 외우려고 하면 문장을 살짝만 뒤집어 놔도 어떻게 돼요? 살짝만 뒤집어 놔도 못 맞춰요. 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증성. 늘린다 못 늘린다? 그래서 아까 그랬어요. 여러분들 같은 원가 방식이 적용되지 않아도 이거야. 요게 제조달 원가가 없다. 이 측면에서는 부증성이라 그랬어요. 됐어요? 그 다음에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생산할 수 없다. 이거 나오면 부증성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소모를 전제로 한 그 다음에 감가수정 요 이야기가 들어갈 땐 영속성이고 이거 없이 원가법 적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 다음에 재생산할 수 없다. 이러면 그냥 부증성이야. 됐습니까? 예, 그 다음 토지 부족 문제의 근원 지가상승 줄쳐놓으세요. 지가상승 무조건 지가상승 얘기가 나오면 부증성이야. 지가상승 왜 지가가 상승할까요? 그거요. 공급이 제한돼 있어. 보십시다. 공급 곡선이 수직이야. 이렇게 공급이 제한돼 있어. 근데 수요가 늘어나. 수요 곡선이 이렇게 돼요.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양이 늘어나 못 늘어나. 그러니까 뭐만 올라? 가격만 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특징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지가 상승의 원인이라는 부증성이야. 지가 상승하면은 그냥 저절로 부증성 떠올라야 돼. 됐습니까? 그 다음에 3번 물리적 공급 곡선이 수직이다. 아까 한 거야 이거. 됐어요? 부증성 물리적 공급 곡선 수직이야. 됐습니까? 그 다음 토지 이용의 집약화. 못 늘리니까 토지 이용을 어떻게 한다? 집약적 이용, 조방적 이용하고 반대입니다.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하려고 들어. 집약적 이용. 됐습니까? 예, 그래서 고층화, 입체화돼 도심에서는. 그 다음 5번.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의 눈은 하늘을 바라본대요. 근데 우리의 발은 땅을 딛고 있대요. 예,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토지에 대한 소유욕을 갖고 있어요. 예, 땅 갖고 있으면 소유의 긍지가 생겨. 왜? 토지가 부족해서. 왜 부족해? 늘려 못 늘려? 못 늘려서 그래요. 그겁니다. 그래서 독점 소유욕, 다른 말로 소유의 긍지 생기게 해. 됐습니까? 그 다음 토지 공개념의 근거가 된다. 못 늘리기 때문에 국가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거야. 토지는요, 다른 것들은 국가 거면서 내 거야, 그냥 내 거야. 그냥 내 거야. 국가 거면서 내 거가 어디 있어. 근데 토지는 국가 거면서 내 거야. 왜? 국토이면서 개인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역사책에 보면 민전이라고 나와. 민전. 그러니까 민간이 경작하는 땅이야. 민전은 사전이요 아니면은 공전이요? 공전이었어요. 국가 땅이었어. 민간인 거는. 이게 여기야.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토지의 공개념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별성입니다. 개별성은요, 여러분들 이겁니다. 지역성하고요, 부동성은 지역 분석의 근거였다면, 개별성은 땅마다 다 달라 모양이. 그러니까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표준지 1번 표준지 선정 어렵고, 그 다음에 줄쳐놓으세요.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물일가의 법칙은 이런 거요. 새우깡은 다 얼마다 1,500원이다 1,600원이다 가격이 나온다는 거요. 그건 한 개의 물건은 한 개의 가격이야. 세상 없어도 안 변하는 거 담배 가격 아니야. 그죠? 여러분들 뭐는 얼마다 담배 가격이 딱 정해져 있죠.
어디 가서 사나 그 가격이야. 물론 저기 그 뭐야 양키 시장 가면 달라지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가격이 한 개의 물건은 한 개의 가격을 형성한다는 거야. 근데 토지는 30평짜리 토지는 얼마다라는 게 정해집니까? 안 정해집니까? 왜 안 정해질까요? 물건마다 가격 다 어떻기 때문에? 다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다 다르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 그 바람에 다 다르다는 건 다른 물건으로 대처할 수 있다, 대체 못한다. 그러니까 비대체성이에요. 개별성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그 큰 거 4번을 보세요. 가로 열고 뭐라고 적어놨어? 비대체성. 대체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용도적인 측면에서 인문적 특성이야. 인문적 특성에서 용도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어떻다? 대체성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용이라는 측면에서는요, 여러분들 대체성을 갖기도 한다. 그 다음 3번 부동산 활동이나 현상을 개별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됐어요? 그래서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어떤 일반 논리, 일반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게 뭐냐면 일반론이라는 거예요. 부동산 활동에 의해서 축적된 지식은 부동산 현상이라고 그랬죠. 그게 부동산 현상을 우리는 일반 논리라 그래요. 근데 이게 기껏 배운 거하고 실제하고 너무 차이가 나게 만들어. 개별성으로 말미암아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논리 도출 어렵게 합니다. 됐어요? 그 다음 다른 부동산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 이게 다 대체성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개별성 하면 비대체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아까 이야기했잖아. 지역 분석, 개별 분석. 개별성이니까 개별 분석이야. 지역 분석하면 뭐가 떠올라요? 부동성, 인접성. 부동성, 인접성은 지역 분석이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 6번 별표하세요. 정보 수집 어려워. 다 다르니까. 그 얘기는 정보를 알아야만 되다 보니까 비용, 정보 비용이 들어가. 그래서 비용을 추가적으로 내게 돼. 그 추가적인 비용을 그래서 누가 받아먹고 사오? 개업공.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개업공의 가장 큰 일이 뭐라 그랬어? 확인 설명 의무라니까. 확인 설명 해주고 돈 받는 거예요. 개업공은 정보를 주고 받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거래 비용이 높아진다. 왜? 정보가 어려우니까. 그 다음 인접성입니다. 인접성은요, 여러분들 뭐랑 같다? 부동성. 자, 1번이 바로 뭐냐면 외부 효과예요. 외부 경제 효과라는 건 아까 옆에 이마트 들어온 거고 외부 불경제 효과라고 하는 것은 옆에 화장터 들어온 거고. 됐어요? 그 다음에 소유와 관련하여 경계 문제가 생긴다. 그렇죠. 그래서 경계 분명히 표시가 돼야 돼. 자, 고개 드십시오. 자, 여러분들 우리 등기에는 공신력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공신력이 인정 안 되고 공시의 원칙은 저해도 공신력은 인정 안 하죠. 등기는. 그런데요. 지적도에는 공신력이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지적도에는 공신력이 인정돼요. 그게 특징이야. 무슨 얘기냐면요. 실제 경계와 지적부상의 경계가 달라. 그러면 실제 경계에 의한다, 지적부상의 경계에 의한다. 정답입니다. 지적부상의 경계에 의해. 그 얘기는 나는 이 땅을 산 줄 알았어. 나는 이 땅을 산 줄 알았거든. 근데 내가 산 땅은 이거야. 실제로는. 저기 등기부에 지적부에 보니까 이거야. 그러면 내 땅은 이거야, 아니면 이거야? 1번, 2번. 2번이라는 거예요. 지적부에 의해서 결정돼요. 이런 문제가 왜 생기냐? 서로 땅이 어떻게 있습니까? 붙어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붙어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땅은요, 평면이요, 아니면 공면이요. 이렇게 넓게 보면 지구 이렇게 생겼잖아. 이걸 평면도로 표시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게 안 맞는 거야, 사실은요. 예.
이런 문제들이 이게 생기는 거야. 그래서요, 여러분들 그 인접성 하면은요, 그거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계 문제.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지역 분석 얘기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4번 개발이익 사회적 환수 논리 제시됩니다. 그래요. 자, 이거는요, 여러분들 뭐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가 개발돼요. 그 바람에 여기 땅은 이 땅은 수용됐어. 이 땅은 수용되지 않았어? 됐어? 수용 안 됐어? 이건 수용이 안 됐어요. 근데 여기 개발 지역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어떻게 돼?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땅 뺏긴 사람들은 억울하고, 이 사람들은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기 더 내게 시키는 거야. 그게 뭐야? 개발이 환수야.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다음 대체 가능성이 존재해. 그게요, 용도적 측면에서의 대체 가능성으로서요, 여러분들 그 2번하고 비교해 보세요. 개별성의 동그라미 2번하고 비교해 보세요. 거기는 인접성으로 인해서 대체성 갖는다라고 했잖아. 붙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개별성으로는 비대체성이야. 근데 인접성으로 말미암아 어떻다? 대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요. 이야기합시다. 이렇게 있는데요. 요게 치킨집이 좋아. 뭐라고요? 요게 아주 치킨집 하기에 딱 좋은 땅이에요. 그러면 요 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얘하고 같은 놈 없어. 근데 치킨집 하기에 요 집이 좋으면 요 집도 치킨집 하기에 좋을 수, 요것도 치킨집 하기에 괜찮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접성으로 말미암아 있죠. 개별성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대체성이 없어. 근데 붙어있는 애들끼리는 서로 어떻다? 대체성, 인접성은 대체성이 인정되는 거고 개별성은 대체성이 없는 거고. 다시 고개 드세요. 개별성, 비대체성이야. 대체성이 인정한다, 인정 안 된다. 근데 인접성으로 말미암아 용도적인 측면, 치킨집이라는 특정 용도에서 우리가 논할 적에 얘만 치킨집 할 수 있다, 얘네들도 가능성이 있다. 붙어있는 애들끼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인접성은요, 그러니까 대체성을 인정하는 쪽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다시요. 개별성, 대체성이 있다, 없다? 인접성, 대체성이 있다, 없다?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 돼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비교 방식, 가격을 비교할 수 있다. 그 다음, 토지의 인문적 특성입니다. 자, 용도의 다양성이 나와요. 뭐가 있다? 그래요. 용도의 다양성은 용도가 다양하니까 어떻게 이용해야 돼? 제일 돈 되게. 어떻게 해요? 제일 돈 되게.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하면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게 최유효 이용이야.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행과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 그건 뭐냐면 A라는 것으로 용도를 잡아서 쓸 수 있다. 그게 이행이야. 전환은 근데 이게 돈이 안 돼. 이럴 적에 B라는 용도로 바꿀 수 있다. 자, A만 이용한다, B로 바꿀 수도 있다. 용도의 뭐다 이게? 다양성으로 말미암아 용도의 전환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 용도의 전환이라는 측면, 이 용도의 전환이라는 측면, 요것을 도와주는 게 바로 뭐냐면 병합분할 가능성이에요. 그 병합분할 가능성, 거기에 그러니까 맨 밑에 줄을 보세요. 거기 용도의 다양성을 뭐 한다? 지원하는 기능을 한다야, 그게. 근데요, 시험에 꼭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이걸 두 개를 왜 비교를 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거, 이행과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병합분할 가능성이다라고 나와요. OX. 이게 병합분할 가능성이 아니라 이행과 전환 나오면 용도의 다양성이고,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뭐다? 그걸 지원해 주는 게 병합분할 가능성이야. 다시요. 병합분할 가능성은 용도의 다양성을 뭐다? 지원하는 기능이야. 두 개 구별하셔요. 꼭 거꾸로 냅니다, 시험은. 그 다음 다시요. 위로 올라가서 4번. 적지론의 근거입니다. 뭐의 근거? 자, 입지론은요, 좁은 의미의 입지론과 적지론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입지론의 문제는요, 기본적으로 부동성의 문제입니다. 또는 아까 말한 인접성의 문제예요. 부동성의 문제는 인접성의 문제라 그랬어요. 못 움직이기 때문에 어디에 위치하냐가 크게 중요한 거야. 그래요. 입지론의 근거예요. 그런데 그 입지론 자체는 넓은 의미의 입지론 속에는 입지론과 적지론으로 또 나뉜다는 거야. 그래서 입지론은 뭐냐면요, 이겁니다. 자, A, B, C, D 4개의 부동산 중에서 내가 치킨집을 하려고 해. 어느 치킨집, 어디에 치킨집을 하는 것이 제일 유리한가를 찾는 건 뭐야? 그게 입지론이에요. 입지론은 그러니까 뭐냐면 가장 정확한 용도를 찾는 것이 입지론입니다. 못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적지론은 뭐냐? 여러 개의 부동산이 한 개의 부동산이야. 한 개의 부동산. 입지론은 여러 개의 부동산 중에서 최대의 용도, 최고의 용도, 최유효이용을 찾는 거라면 적지론은 한 개의 부동산 가지고 거기에 제일 적합한 용도를 찾는 거야. 요 부동산 갖고요, 치킨집도 할 수 있고 미용실도 할 수 있고 공인중개사 사무소도 할 수 있고 여기에 문방구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로 할래? 제일 뭐 하는 걸로? 돈 되는 걸로 해야지. 제일 돈 되는 거. 그거 찾는 건 뭐야? 이거였대. 이게 지금 여러분들 이걸 찾는 거 뭐다? 다시 얘기합니다. 적지론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의 부동산이 여러 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최고의 용도 찾아내는 거. 그게 뭐다? 적지론이라면 입지론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 개의 부동산에서 적합한 거 찾는 거야. 용도가 미리 정해지가지고 그 용도 갖고서 어느 부동산이 제일 적합할까를 찾는 것은 입지론. 그 다음 한 개의 부동산을 갖고 어떤 용도가 제일 적합한가를 찾는 건 적지론. 그럼 적지론은 왜 적지론에 문제가 생겨? 용도가 하나라서 용도가 다양하니까.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거요. 적지론 하면 용도의 다양성이에요. 됐습니까? 적지론 하면 뭐다? 용도의 다양성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번 가격 다원화에 있어서 논리적 근거가 된다. 그래서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어떤 용도로 쓰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 그 다음 부동산 용도 전환을 통해서 토지의 경제적 공급 가능하게 줄쳐놓으시오. 경제적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뭐냐면 용도 전환이라는 문제 때문에,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원래요 부중성으로 말미암아 공급 곡선이 이렇게 수직이라고 했죠. 부중성. 그런데 용도의 다양성으로 말미암아 공급 곡선이 이렇게 우상향하는 곡선으로 변화돼요. 이건 뭐의 문제다? 요건 뭐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주택에 있죠. 단기적 공급 곡선은 주택의 단기적 공급 곡선. 즉 뭐냐면 택지. 주택을 짓기 위한 택지는 지금 현재를 놓고 보면은 제한되어 있죠. 늘릴 수 있나요? 못 늘리나요?
당장은 못 늘려요. 그런데 부족해. 그러면 국가가 농지를 뭘로 바꿔버려? 농지를 택지로 바꿔버려요. 그러면은 용도가 바뀌니까 결국은 늘어나 못 늘어나? 그러면 반면에 농지는 어떻게 돼서? 이건 줄어드는 거야. 이렇게 가면은 이쪽은 줄어드는 거고 이쪽은 이렇게 해서 결국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요. 이렇게 한다는 건 부중성의 문제다. 그래서 이거는 단기적 공급 곡선으로 나타나요. 근데 용도의 다양성,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장기 공급 곡선이에요. 그래서요, 단기적 공급 곡선은 수직이다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 부중성. 근데 장기적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 곡선으로 바뀐다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 감사합니다. 용도의 다양성. 예, 그 내용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는 형태로 바뀐다. 장기적 공급 곡선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병합 분할 가능성, 아까 이야기한 거야. 뭐 지원한다만 기억하면 돼?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그 보면은 용도의 다양성의 5번 보세요. 거기 플로테이지라고 돼 있죠. 그 플로테이지에다 밑줄 긋고 쓰세요. 토지 병합이야. 토지 병합. 토지를 합치는 게 플로테이지예요. 왜냐면요, 여러분들 자, 집원이 이렇게 쪼개져 있을 때보다 이걸 갖다가 하나로 다 묶었을 적에 가격이 더 나가. 그러면 분필할래? 여러분들 합필할래? 합필하면은 가격이 더 나갈 수 있죠. 그걸 뭐라고 한다? 플로테이지 현상이다라고 해요. 가치, 부동산의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토지를 합필하는 것, 이걸 플로테이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됐어요? 예, 그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 다음 위치의 가변성 별표하세요. 자, 부동성으로 말미암아 토지의 위치는 바뀐다 안 바뀐다? 그래요. 그러나 인문적 토지의 위치는 바뀐다는 거예요. 토지의 위치는 여러분들 좌표가 바뀌는 거요? 주소가 바뀌는 거요? 소재지가 바뀌는 거요? 아닙니다. 그건 바뀔 수가 없어요. 기술적 측면에 있어서의 토지의 위치는 고정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못 바뀌어. 하지만 인문적 성격으로서의 토지는 위치가 가변돼요. 그 대표적인 얘기가 여러분들이 하는 이 호평동이죠. 이 호평동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기 뭐였어? 다 논밭이었겠지. 그것도 논도 안 되잖아. 여기 산 밑인데 다 밭이었겠지. 그죠? 뭐 저수지 있나요 여기? 네, 밭이었겠죠. 그러던 곳이 지금 뭐가 됐어? 도시가 형성됐잖아. 그러면 여기에 소재지 위치가 바뀐 거야? 위치는 그대로 있어. 그러나 인문적 성격으로서 여기는 뭘 어떻게 됐어? 인문적 성격으로서 위치가 변했어요. 농지에서 뭘로? 예, 택지로 바뀌어 있잖아. 한마디로 사람 사는 곳으로 바뀌었어. 그게 위치의 가변성입니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요 토지는 위치적 존재야. 위치적인 존재야. 그죠? 그래서 위치가 지니는 환경가치 줄쳐놓으세요. 환경가치라고 하는 것은요 개발 안 함으로써 오히려 가치가 있는 게 환경가치예요. 그러니까 개발된 거야, 개발 안 한 거야? 개발 안 된 게 환경가치입니다. 됐어요? 예, 그런데 인간은 토지를 어떻게? 개발을 해. 그죠? 그래서 토지에 대한 상품 가치를 바꿔놔요. 예, 그래서 그것이 위치의 가변성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인문적 위치가 바뀐다는 것은 사회적 위치도 바뀌고 경제적 위치, 행정적 위치가 바뀌고 있더라. 그죠?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행정적 위치의 대표적인 변경. 여러분들 세종시 생각하면 되잖아. 그죠? 예, 그 다음에 예, 경제적 위치 여기 호평동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회적 위치 이거는요 여러분들 그 대도시가 이 같은 경우에 보면 중심지가 자꾸 어떻게 돼?
중심지가 이동하잖아요. 그게 사회적 위치의 변동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주거 환경의 악화, 점점 또는 개선 또는 슬림화 현상 이런 것들. 그래서 4대문 안에는 여러분들 뭐 얼마 이상은 못 짓고 이런 것들이 존재하게 되죠. 이런 것이 위치의 가변성의 문제이다. 그 다음에 국토성. 예. 토지는 국토를 구성하고 있다. 그래서 각종 공법상의 규제가 뒤따른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다음, 자, 건물의 특성입니다. 외워야 되거나 안 해, 몰라도 돼. 몰라도 돼. 건물은 고정돼 있어. 토지에 비해서는 이동할 수 있어. 건물 못 움직인다고요? 서울시청 움직였어. 서울시청 위치 바꿔놓은 거야. 거기 조금 안으로 들러온 거요. 동대문 위치 고정돼 있어. 바꿔놨어. 그러니까 토지처럼 완벽하게 바꾸지는 못해도, 아니 완벽하게 못 바꾸지 못해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어. 그것이 여러분들 이동도, 그러니까 이동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완벽하게 부동적인 건 아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영속적이야 아니면 이게 건물은 수명이 있어. 그래요. 그 다음에 만들 수 있어 못 만들어. 그래요. 생산 가능성. 그 다음에 나름대로 비슷비슷한 것들 찍어낼 수 있어 못 찍어내. 그러니까 개별적인 것만은 아니야. 비슷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거기 토지는 건물의 용도나 이용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아. 됐어요? 그래서 건물은 또 그리고 건물도 역시 토지에 영향을 받아. 그래서 서로 간에 지배하고 종속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토지는 토지대로 지배하고요. 건물을 지배하고 건물은 건물대로 토지를 지배해요. 이런 것들이 서로 존재한다라는 것이 내용으로서 건물의 특성은 외워야 돼, 그냥 알면 돼. 모르면 상관없어. 예. 토지화에 대해서 이거 상대적인 얘기야. 어떻게 건물을 움직여? 아파트 움직여? 그런데 토지에 비해서는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인 것뿐이야. 상대적인 이야기예요. 자, 옆에 사람 얼굴 쳐다보세요. 그리고 이야기하세요. 너 고생했다. 자기 고생했다고 자기 두들기고 있어. 이 양반은. 예. 그 다음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그래서 너 합격할 거야. 자, 여기까지 기출문제들이, 시험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다루어지고 있는가. 밥 먹고 할 거요. 자, 여러분들 다시 얘기합니다. 제가요 3월 달부터 계산 문제 할 때는 여러분들한테 들으라 강요 안 해요. 하지만 이번에는 1, 2월 달에는 제발 들으라고 강요할 거요. 그냥 갈 거야, 들을 거요? 가시는 분들 어쩔 수 없는 거 알아요. 가시는 분들 있잖아. 동영상 보세요. 동영상 나중에 볼 거요, 실강으로 볼 거요? 예, 열어놓고 보세요. 음식점에서라도 어디서라도 여러분들이 운전하면서라도 소리라도 들으세요. 됐어요? 예.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이거 자료 있죠? 자료 혹시 안 가지신 분들은 다 받아가셔야 돼. 됐습니까?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